기자입니다. 12월 6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북한 모자 보건 분야 의료 지원 사업에 정부가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와는 별도로 북한의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아일랜드의 유명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U2의 공연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수신료 통합 징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KBS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5년 만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북한 영유아 산모 의료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최효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북한 모자 보건 분야 의료 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북한에서 숨진 아동의 44%는 태어난 지 일주일 이내인데다 영아 사망률이 인구 1000명당 12명에 달하는 상황. 이에 WHO가 중단 5년 만에 지원 사업 재개를 희망했고 우리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북한과도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는 북한 내 병원과 의과 대학을 지정해 기관 평가하고 의료진 교육 훈련과 수술 장비 등 물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이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의 역량 강화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의 사망률 감소 등 모자보건 분야의 인도적 상황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영유아, 산모 대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한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장애인 지원 사업에 15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남북 경협, 교역, 금강산 기업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1,239억 8,700만 원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회계상 정정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제309차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서 이들 사업 3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록밴드 U2의 보컬인 보노를 만납니다. 사회운동가인 보노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지 관심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아일랜드 출신의 록밴드 U2의 보컬 보노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번 자리는 보노 측에서 먼저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억 7천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한 세계적인 록밴드 U2. 음악만큼이나 평화와 인권을 위한 행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멤버 보노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 등을 만나 자신의 정치 철학과 소신을 이야기하고 보스니아 내전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인권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And then the second thought was that if people can survive the last 4 years, these must be very, very strong, capable people, and I'd say they have a great future. 문 대통령이 특정한 대중예술인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보노를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노는 지난 2001년 한국 취재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분단의 아픔을 겪은 아일랜드인으로서 한국의 분단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대중문화에 관한 의견도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U2는 문 대통령 예방에 앞서 이번 일요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룹 결성 43년 만에 첫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오늘 상생령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지역 주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다만 특정 업종의 일자리가 쏠리는 현상과 노조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곽동아 기자입니다. 휘청이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상생형 일자리에 여러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참여, 열정, 헌신이 필요합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동안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이 과제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보다 19년 상반기가 이 100대 기업들의 고용은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에서 나타난 새로운 노동 문제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봤습니다. 지나친 기업의 주도성들이 어떤 이 일자리에 대한 한계라고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의 어떤 발언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협상들이 잘 지연되고 제대로 사회적 동반자 관계에서 고용 거버넌스 축을 새로 가져야 한다는 해결법이 제시됐습니다. 전기차 등 자동차 산업에 쏠린 사업 종류를 다양화하고 전담 코치 제도, 견습 교육 제도 등 미국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자리위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상생형 일자리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아입니다. 청와대가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양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다며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청와대는 TV 수신료가 공공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적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말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수신료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등도 모두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 지원금이나 광고 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혹은 상업방송과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 통합징수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납부 방식을 국민이 선택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의무를 다할 때만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KTV 유진양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소방항공대원 5명의 합동 장례식이 오늘부터 닷새간 엄수됩니다. 합동 분향소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발인 2일인 10일에는 계명대 실내체육관에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됩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예비 당첨자 선정 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 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경우 자녀가 많거나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률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반면 1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49.1%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올랐고 7세에서 12세 이하는 61.2%로 1.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13세에서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은 66.1%로 2%포인트 줄었습니다. 자녀 수별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적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명과 2명의 경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오른 58.2%, 56.5%, 3명 이상인 경우 1%포인트 오른 53.1%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67.8%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52.3%로 가장 낮았습니다. 임금 수준별 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 33.1%였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29.5%로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52.6%로 가장 높았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 22.6%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KTV 김윤민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4차 회의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회의에 참석했던 정은보 협상대사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한미가 구체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방위비 분담 협상 4차 회의에서도 한미의 입장차가 여전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 대사는 귀국길 취재진을 만나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며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사는 우리 측의 기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틀 내에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협상장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방위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내 추가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루드 미 국방차관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거짓이나 과장된 보도를 항상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한국이 미국의 긴밀하고 오래된 파트너라며 한미 군 당국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철도 선로의 폭은 모든 나라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선로 폭에 따라 화물열차 바퀴의 폭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향후 북한을 지나 중국과 몽골, 러시아까지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남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중국,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꿈. 현 정부 들어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성과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경제 지평을 북방 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 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철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열차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나 몽골은 선로의 너비가 넓은 광궤도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한과 중국, 유럽은 이보다 폭이 좁은 표준 궤도를 사용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동북아 공동화차입니다. 바퀴에 달린 스프링이 변환 구간을 지날 때 열차 바퀴 사이의 폭이 좁혀졌다 넓어졌다 바뀝니다. 이를 통해 궤도의 폭이 다른 국가 간 열차를 운행할 때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개관가변 대차는 러시아의 관계와 우리나라의 표준계가 직결 운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와 함께 다른 종류의 열차를 이을 수 있는 연결기와 긴 열차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을 추가해 탈선 등 사고 위험을 크게 줄였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이 길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새로운 또 동력으로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우리 열차가 중국,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서 유럽까지 넘나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정부는 개발된 공동화차의 성능 개선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내년까지 실제 화차를 활용한 주행 안전성 시험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이마경입니다. 신고리 원전 3, 4호기 종합준공식이 오늘 울산시 울주군 세울 제1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1400메가와트급 2기를 갖춘 신고리 3, 4호기는 2007년 9월 착공됐으며 총 사업비는 7조 5천억 원입니다. 종합준공식에서는 신고리 3, 4호기 종합준공에 기여한 유공자 54명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와 콜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 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동물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범부처 동물 감염병 R&D 협의체를 구축해 협력 연구를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임소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동물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위주로 추진돼 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이 국내에서 처음 겪는 감염병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이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물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동물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시급성과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한 20개 중점 추진 동물 감염병을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담할 분야와 민간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질병 유형을 분류해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세분화합니다. 방역 전주기에 연구개발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유입 차단, 예찰 예방, 진단, 사후 관리 등 단계별 핵심 기술을 발굴합니다. 범부처 동물감염병 R&D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연구를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고가 장비와 실험, 실증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감염병 발생 국가와의 연구 교류에 필요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동물보건기구 OIE 국제표준실험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80억 원을 투입해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수대학원을 설치합니다. 지역별 축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 집단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동물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생태계 건강은 모두 연계돼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소영입니다. 정부가 태권도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태권도를 활성화하고 태권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태권도 도장은 아이들 위주로 운영되는 등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종목 경쟁력도 크게 떨어져 태권도 산업은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상황.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어르신과 성인, 여성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 어르신 전문 태권도 도장 운영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고 지역 내 문화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생과 장애인을 위해서도 각각에 맞는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와 더불어 태권도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대사범, 그랜드 마스터를 지정해 대사범과 함께하는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태권도를 통한 심신단련과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이른바 태권스테이를 시행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로 태권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해외 40개 나라에 파견하고 있는 태권도 사범을 점차 확대해 전략적으로 해외에 보급하는 한편 주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 문화 프로그램을 넓혀나갑니다. 앞으로도 태권도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태권도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는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체부는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 처음으로 태권도 산업 실태 조사비가 반영된 만큼 현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한국의 탈춤이 내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당대 사회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켜 공론화한다는 특징이 높게 평가됐는데요. 내년 3월까지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서 2022년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당대 사회 부조리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낸 한국의 탈춤. 오랜 시간 민초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의 전통 예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한국의 탈춤을 내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32건의 유산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문화재청은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갖춘 탈춤은 당대 사회 문제를 예술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등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춤은 총 17개 종목을 포함합니다. 양주 별산대놀이, 봉산탈춤 등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과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입니다. 문화재청은 내년 3월까지 탈춤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등재 여부는 2022년 개최되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 간 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신청 대상도 선정했습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인 한국의 장문화입니다.
장은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함께 장을 담그고 나누는 행위가 공동체 유지 건승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한편 내년 말 예정된 정부간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신청한 연등회의 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건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다등재국으로 2년에 한 번씩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12세 여성 청소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람 유두정 바이러스 감염증 무료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 경부암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유두정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예방 접종을 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와 사회 참여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참여 의료기관은 예방 접종 도우미와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모아의 홍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을 통해 현금 1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 지원이 사모아 보건 위기 상황을 개선하고 사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에서는 홍역 확산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으로 현재까지 사망자는 6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전략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송시영 연세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위원들이 병원 빅데이터 축적 현황과 활용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 핵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12월 첫 번째 토요일인 내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려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종로, 을지로 등 도심과 여의도, 서초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 시간대 교통 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이번에 겨울왕국 2가 개봉을 했는데요. 전편보다 훨씬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이 겨울왕국 1편이 500만 관객을 모으는데 11일이 걸렸는데 이번에 나온 2편은 같은 기간에 800만 관객이 훌쩍 넘었다고 해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겨울왕국이 영화관에 전세를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영화관의 상업적인 운영으로 개봉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른바 스크린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근 시민단체는 겨울왕국 2의 제작사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스크린을 독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해외 영화 시장에서는 영화의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영화 한 편이 전체 스크린의 30%를 넘지 못하는 법이 시행 중이고 일본의 경우 영화관 업체가 자발적으로 특정 영화가 전체 상영 횟수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도 겨울왕국 2의 경우 상영관이 전체의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0월 한국영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스크린 독과점 문제 해소로 문화 다양성을 확립하고 공정, 상생의 영화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수요가 높은 영화의 상영 횟수를 늘리는 건 당연하고 이를 제한하는 건 관객들의 권리 침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돼 올바른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웹툰 아시나요?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소주병에 붙어있는 연예인의 사진을 보고 실종 아동을 찾는 캠페인이냐고 물어봤다는 내용인데요. 그
그도 그럴 것이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이 OECD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이런 술 광고를 한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이런 마케팅을 성상품화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음주를 미화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담배갑에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한 경고 그림이 있는데 이 소주병에는 경고는커녕 왜 예쁜 여자 연예인 사진만 떡하니 붙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활용해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이 소주병에 연예인 사진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지나친 음주 문화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에 발효인A로 인기를 끌던 한 일본 업체의 매출이 뚝 떨어졌죠. 얼마 전 이 업체에서 발효인A를 무료로 증정하는 마케팅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국민들 그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마케팅을 했던 기간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불매운동에는 동참하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발효인A는 사야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국내 토종 속옷 업체들은 물론 스파 브랜드들이 최근 발효인A 제작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발효인A의 보온성을 실험해보니 오히려 인기 있던 일본 업체의 네이보다 국내 업체의 네이 발열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 외 대부분 발열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 사든 성능은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네일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척 크다는 사실. 내복을 입으면 입지 않을 때보다 체온이 2도 이상 올라가는데요. 겨울철 체온이 2도만 올라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국내 업체 어디서 구매를 했든 꼭 입고 다니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겠죠.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한국 수출 분야의 효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수출이 줄었는데요. 특히 주력 업종인 반도체의 감소폭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화장품 산업은 9.2%나 수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7조 5천억 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낙연 총리도 미래 화장품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짝퉁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생산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의 통계를 보면은 국내 총 생산 대비로 약 0.5에서 0.6%치, 또 제조업 총 생산 대비로 보면은 약 2% 이상씩 신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신기술 개발에도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약 208건의 신제품이 출시했습니다. 조만간 이 바이오 빅데이터와 연계된 유전자 분석을 토대로 해서 개인의 피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화장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이 기능성 화장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백과 주름 개선, 또 자외선 차단 제품 외에도 탈모 증상 완화제와 여드름 증상 피부 완화 등에도 효과가 큰 제품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장품 산업이 한국의 미래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느냐 아니냐는 기술 개발과 규제 완화에 달린 것 같은데요. 문제는 화장품 업계에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화장품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8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 화장품 산업의 중심축인 중소기업들은 자금난과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화장품 산업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토대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하는 은행마다 따로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게 번거로울 때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고민을 싹 없애줄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습니다.
오픈뱅킹이란 자신이 쓰고 있는 금융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고 결제와 송금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A은행 앱에서 B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이체 업무를 보거나 핀테크 업체 앱으로 AB은행 계좌를 조회한 뒤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는 일이 모두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다면 오픈뱅킹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존 거래 중인 은행 앱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하면 오픈뱅킹 메뉴가 생성되는데요. 앱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픈뱅킹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 싶은 타인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현재 오픈뱅킹으로는 출금 이체, 입금 이체, 잔액 조회, 거래 내역 조회, 계좌 실명 조회, 그리고 송금인 정보 조회 등 6가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의 핵심인 타은행 계좌 등록은 일일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과 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확인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뱅킹의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 은행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다른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어서 모바일 금융거래가 훨씬 편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송금 수수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간편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건당 4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시스템 이용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오픈뱅킹에서는 수수료를 건당 최대 50원만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30일부터 금융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은행, 즉 1금융권에 한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정식으로 운영되는 12월 18일까지 카카오와 K뱅크 등 나머지 은행들과 핀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개시할 예정이어서 사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즉,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요. 조회와 이체 등에 한정된 6개 기능을 다양화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분야 기능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으려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이 필수겠죠.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원예 농산물 부문에서 산지 조직화에 성공하고 마케팅 성과를 거둔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농산물 마케팅 대상은 농산물 유통 개선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온 산지 유통 조직을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농식품 신유통연구원이 2010년에 제정한 상인데요. 원예 농산물 중심으로 조직화와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평가하고 산지 유통조직 육성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함께함으로써 진정한 조직화와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현장에서 최종 결선 투표로 대상이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과 세도농협,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그리고 김천시청과 정환창 옥산농협 애호박 공선회장이 수상 후보로 선정됐고, 영예 대상으로는 기존 심사 점수와 현장 당일 투표 점수를 합산해 부안 마케팅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와 앞으로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주역의 발굴, 격려와 감동이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뉴스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었죠.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6도를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다행히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그래도 옷차림은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차가워진 한반도에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한때 중북부 지역과 충청 북부에는 1cm의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의 기온이 오르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과 서울, 경기 북부와 충북 남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선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중서부 지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입니다. 서울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겠고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강릉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 낮 동안 광주 8도, 대구 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거나 조금 높겠고요.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TV 대한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